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배상할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피해자 지원 재단에 국내 기업들이 출연해 대신 배상하는 3자 변제안이 유력합니다.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이 시작된 지 25년 만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지는 4년 만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997년에 처음 일본에서 소송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2018년 10월입니다. 저희가 당시 판결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판결이 있었고요. 2018년도입니다. 그 전 과정을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990년대에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법부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1965년 6월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체결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으로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할 거는 거기에 그때에도 식민지 지배가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지만 강제성이 있었다. 혹은 인권 침해의 사실은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소송이 전부 다 각하되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이제 한국의 법원에 사법부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 5월달에 우리 대법원이 그때까지 1심과 2심에서는 일본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2012년 5월달에 우리 대법원이 반대로 각하했어요. 다시 말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상고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다가 2018년 10월에 우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던 것이고 일본 제철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8천만 원씩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도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안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3자 변제안이 유력한데 이게 이 방식이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 사법부 또 일본 정부 사법부의 입장이 정반대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어떤 해법을 마련한다는 게요. 사법부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실제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있는데 누가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 혹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했고 또 피해자나 유족 단체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내세운 게 이제 제3자에 의한 변제거든요. 제3자라는 건 일본 기업이 아니라 누군가 하는데 그 제3자라는 게 우리 행안부 산하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재단에서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건 뭐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건 진심 어린 사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론되는 방법은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 피해자나 유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진심 어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우리하고 일본 측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사죄 필요라는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죄를 해야 하느냐.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문제에 관해서 사죄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사죄를 해야 하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예. 2015년 8월 14일 날 소위 이제 아베다마라는 게 네. 그 발표가 됐는데 당시 아베 총리는 기존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도 있고 또 한일 관계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있거든요. 또 2005년에는 고이즈미 다마라는 것도 있어요. 또 일본국 위안부 간에서는 뭐 고노다마라는 것 다양한 다마가 있는데 예. 이런 그 역대 정부가 내세웠던 역사 인식은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정부가 했던 입장을 계승하겠다 하는 것을 표명을 했어요. 예. 다만 기존의 담화하고 다른 거는 지금의 일본 그 인구 비율을 보면은 전쟁과 무관한 전후 세대가 8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발표를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우리한테는 언제라도 우리가 뭐 요구할 때마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거는 좀 무리라 하더라도 굳이 그런 말까지 담화에 포함해야 하느냐 하는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죄를 했는데 한국 측은 너무 지나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에 있을 때마다 사죄를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응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사죄 의견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예. 네. 정보 입장 발표에 맞습니다. 이어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 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 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 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 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발전적으로 개성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 장관의 일정상 질문은 3개만 받겠습니다. 호명된 기자분은 매체명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민호 기자님. 예. 네, 장관님, 뉴스원 노민호입니다.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간 한일 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번 해법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에 짜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외교부의 입장과는 달리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그 두 정상은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신 기자님. 장관님, KBS 신재입니다. 지금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 방금 물컵의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차해올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 그럼 일본 기업도 배상에 확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로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그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은정 기자님. 예. 예, 잠깐 조선일보 김은주입니다. 장관님 발표하기도 전에 야당이나 피해자 그리고 지원단체들에서는 이번 해법 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효소송 같이 법적 조치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 오늘의 결단이 좀 퇴색되는 거 아닌지, 외교부가 조금 더 국내 의견 수렴을 기울였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비판들이 좀 당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추후 국내 여론을 어떻게 좀 설득하실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습니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 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카메라와 사진 기자분들께서는 장례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재단,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죠. 재단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사안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뇌가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이냐, 혹은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정부가 같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박진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 유족과 대표들을 그 피해자들을 만났고요. 또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정부가 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좀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내용을 감안해 보더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라면은 좀 전향적인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자들이 이번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박진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보니까 동의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전부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 소송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은 정말 많은데 이 한 분 한 분의 의견 전부 모아가지고 공통된 것들을 마련하기 참 어렵다. 조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가 앞으로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배상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데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피고 기업들이 만약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의미가 저는 있습니까? 뭐 그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피고 기업이 아니라 피고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단nen이라고 우리 정경련에 해당하는 계단nen에서 기금을 좀 조성해서 미래지향적인 그 사업을 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곳으로 뭐 청년 기금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안으로 발표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피고 기업들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도 그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걸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 조금 더 혹은 우리 그 국민들의 요구 바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발표하는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그 형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 뭐 중요한 거는 총리의 담화의 형태로 발표하면 좋겠지만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서 각의라는 또 형식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총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평가하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권의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 식민 지배로 인한 다대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하겠다, 진심 어린 사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직접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들었으면은 그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기시다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 앞으로도 이어가겠다. 그래픽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걸 오늘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참여연 예산위원회에서 될까요?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5년 8월에 나왔던 아베 담화 혹은 2015년 12월에 있던 위안부 합의 때도 우리가 불만을 가졌던 게 아베 총리는 실제로 자기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뭐 반성과 사죄하겠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예. 2015년 합의 위안부 합의의 경우도 당시 외상이었던 기시다 외상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인 거였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한테 좀 불만족스러운 조금 뭔가 앙금이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계기를 양국 정부가 찾았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두루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그 과거의 담화 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직접 기시다 총리의 입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도 또 직접적인 표현의 사과와 사죄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반발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특히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게 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사죄와 네. 그다음에 보상금,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예. 어느 한쪽도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예. 이끌려갔다는 그런 비판과 더불어서 모든 게 양보해서 네. 일본은 실제로 잃은 게 없다. 네. 우리만 잃었다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가기 위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예.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시다 총리가 오늘 국회 의회에서 한 발언만 보면 이걸 가지고 과거를 직시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기서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오부치 총리의 예. 그런 그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또 평가를 한다. 그리고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후자의 경우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예. 본다면은 김대중 오부치 이 공동선언은 사실상 진보 정권 때 발표된 것이지만 지금의 보수 정권 혹은 한일 어느 정권이라도 계승할 수 있는 그 정신 그 자체를 계승할 수 있는 좋은 한일 관계에서 이정표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실 것인가. 간접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네. 아주 특별한 어려운 그 결단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려면은 예. 피고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일본 기업도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정리 위주로 해드렸고요.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우리 정부 최종안 발표에 대해서 강제징용 관련 단체들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고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청년 미래 기금에 대해선 제일 뜬금없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발표 전부터 언급이 되긴 했지만 강제징용 피해 관련 단체 비판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정부 해법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오늘 YTN에 출연해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기업의 돈으로 모두 면책시키려 한다며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낸 배상금을 나중에 일본 피고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미래 청년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일 뿐더러 이전에 논의된 적도 없던 뜬금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서운이 취소됐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도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만 인정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사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당사자들의 입장이 더욱 강경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원고는 모두 15명인데요.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 광주에선 양금덕 할머니도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서훈이 취소되고 대신 시민들이 수여하는 훈장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3.1절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 배상금을 합의한다면 그 돈은 아무리 줘도 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직접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610여 개 단체가 소속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오늘 저녁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호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김세부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본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오전 국회 참여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政府として歴代内閣の立場、歴史認識に関して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今後ともこの適切にこの表現をする、発信をしていく、これはこれからも大事なことではないかと認識をいたします。 이는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의 별도 재단이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안은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조, 즉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 보상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과 윤 대통령의 반일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 11시쯤 열린 일본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역시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담은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계가 준비하고 있는 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본 게이단렌 등 일본 경제계도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단렌이 한국 정경련과 함께 가칭 미래 청년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본 경제 단체들 역시 일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러한 움직임이 피해자 배상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원하더라도 일본 기업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까지는 반대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에 일본 게이단을 중심으로 가해 기업들의 기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발표한 해법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제시안 그리고 지금 제시안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징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는 이 한국 총선 국면에 가까워지는 만큼 민감한 한일 현안을 풀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기업의 반도체 투자 조건 등을 놓고 미국의 속내를 알아보겠다는 게 목적인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강제동원 해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 도착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과 이익 공유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 직접 속내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또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 같은 주요 의제를 비롯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결론낼 계획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관한 한미 간 논의도 주된 현안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의 정상회담은 별개 이슈로 다뤄지지만 미국이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단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일 그 현안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산적한 이슈를 조율 중인 김 실장은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 오는 8일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에 대해 엄중한 세계 정세를 고려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호응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외교사 최대의 치욕, 외교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중한 세계 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또 미래 세대의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어떤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 일본의 사과 없는 우리 정부 주도의 3자 변제는 필요 없다고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과거 청산 없는 미래 지향은 허구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역대 최고 모바일 투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흥행에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죠. 네, 주말 사이 진행한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결과 투표율은 4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RS 투표 시작 전 모바일 투표만으로 지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돌파한 건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ARS 투표가 진행되는데 높은 투표율에 대한 후보들의 동상이몽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아침 라디오에서 전체 표심의 흐름에서 보면 투표한 당원 대다수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장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고, 천하람 후보도 라디오에서 심판 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의 동력은 당원들의 분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후보 역시 다수 당원의 분노가 드러났다, 보수 결심이 결집했다는 등 제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며 이른바 김나 연대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본인이 통합 리더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당원들의 막판 표심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건 중대한 범법행위라면서 오늘 중으로 대통령실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천하람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려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 뒤에 당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까지 모두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무더기 이탈표 이후 당 내홍이 불거지자 이른바 쌍특검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회의에서도 이번 달에 쌍특검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한 만큼 정의당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대여 공세에도 당 내부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엿새 동안 당원 2만 3천여 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새 결집은 가시화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당 안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출당, 제명 등 압박이 계속 나오는 등은 반발 기류도 여전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시간 지나면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럼 민심이 이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사퇴해라 말아 할 게 없는데 그럼 사퇴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쟁을 할 필요는 있죠. 일단 지난 주말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 요청을 당부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거취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 내용이 악화일로에 접어든 상황에서 과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쌍특검 논의가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특검 추진 움직임에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이런 특검 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범인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국민 정서를 좀 감안해서 한일 간의 외교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히 강제징용 같은 이번에 이제 피해자도 있는 거고 네. 피해자와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발표였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 건 관련해서는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았고 또 가해자인 전범 기업들도 배상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과 전범 기업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있지 않았어요. 세 가지 모두가 빠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들도 지금 피해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도 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결국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은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내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발표를 한 거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1월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그 피해자분들 모시고 유가족들 모시고 대규모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외교부에서도 다 나왔는데 상당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지금 배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일이 외교부 직원들이 집으로 가택 방문도 했고요. 이유는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90대세요. 이제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4차례의 민간 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전부 다 거부한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양금자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반대하고 계시죠. 상당히 좀 지적할 부분은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한일 관계 문제를 풀려고 애쓰셨던 분은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한 달 만에 일본 의회 방문하셔서 네. 연설도 하셨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선언에 보면 이제 일본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표현도 받아냈죠 당시에.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그 한일 관계 문제 해결에 굉장히 애를 쓰신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고 예. 있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진 것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전부 다 흐트러졌죠. 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네. 치달았는데요. 이렇게 진보 정권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특히 김대중 정신이 저희 보수 정권에서 이제 해법에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것은 첫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 해법 마련은 이것이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자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작년도 조사에 보면 전 세계 강국에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8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문화,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열세적 입장 아니고 주도적 입장에서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를 일일이 만나고 설득하셨다라는 피해자를 설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자를 설득할 건 아니죠. 피해자들은 그 입장을 분명히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다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외교 경제 측면에서 협력의 파트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역사와 맞바꾼 거예요. 네. 이것은 가해자 피해자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경제와 안보, 그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맞바꿨다라는 것은 또 여기 피할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안보하고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먼저 안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정세가 이제 그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자주 빈번히 일어나니까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네. 논리를 피고 있지만, 결국은 동북아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지금 보통 국가와에서 그 군비들이 증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평화국가에서 그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평화헌법에서. 지금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좀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동북아의 패권도 지금 일본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그 교역량이 일본이 6.7%더라고요. 네. 중국은 23.9%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면서 인태 전략, 그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 인태 전략 그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친일, 반중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그 무역 수지는요, 저희가 계속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자 가장 무역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교역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과의 수출 무역 수지도 적자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보라든지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성과는 다 가져가고 우리는 주변국으로 지금 들러리 서는 그런 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주변국들에 의해서 좀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등거리 외교라 그러죠. 실리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그 관계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는데 지금 인태 전략을 통해서 그냥 친미 반중 그 정책으로 딱 바꿔버렸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우리가 입고 있는 거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오히려 일본에게 내어주는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국익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국익과 관련해서 어느 대통령이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의회에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1500년의 교류를 가진 양국의 관계이다. 임진왜란 때 7년, 또 일제 강점기 35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 7년과 35년 때문에 1500년간의 교류를 깰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왕한테 천황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일왕이 사고가 있을 적에 주한 일본 대사까지 가셔서 조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한테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나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도 그 기조가 이어왔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외교 참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등거리 외교라고 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졌고요. 막판에 이제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일본에서 저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즉 이제 무역할 때 그 특혜를 주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고요. 우리는 또 지소미아 파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치달았고, 막판에는 이 상황이, 경제 상황도 심각해지니까 그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국장들조차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다 무산됐죠. 이것을 지금 복원할 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까지 관계를 개선하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 사제 정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담아 있지 않았습니까? 곧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어떤 말들이
것인데 아침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저희가 그 배제됨으로 인해서 약 850여 개 이상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제재를 받았죠. 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반도체 등등의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아마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한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무효화, 원천 무효화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상적인 그 정상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저희가 실익을 양국이 다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 네. 이것이 이제 제3자가 네. 이제 대납 변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아니면 사실상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최고 법원에서는 이미 65년도 한일 관계 정상할 때의 당시에 모든 그 청구는 다 끝났다라는 네. 것이 일본 최고 법원의 입장이고요. 네. 그 판결이 다 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대법원장이 내린 거 아닙니까? 네. 당시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해법은 이것을 갖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해법은. 그런데 모든 그 전문가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그 한일 청구권 조약이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네. 아쉽게도.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한일 외교 정상화 했을 적에 그 1965년도에 이미 너무 아쉽게도 그 청구권 조약을 보시면 네. 이미 참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우리 그 당시에 그 2억 불에 달하는 그 피해금과 네. 또 3억 불에 달한 차관 등등으로 네, 총 5억 달러. 네, 총 5억 달러로 이미 이제 그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뿌리 마련할 수뿐이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발표된 배상안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피해자분들은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재단에 우리 기업들이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피고 기업들이 출연하기만 했더라면 사실 이게 협상이 될 수 있고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피고 기업들은 일체 돈을 내지 않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배상이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 하니 우리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시 이제 1965년도에 저희가 한일 청구권에서 이제 저희가 5억 불에 달하는 금액,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받아서 포스코 등등 우리나라 기업을 그때 저희 나라가 너무 가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5억 불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기술 이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그때 배상이 끝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국제법상의 일반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언을 계기로 또 이제 차후 우리나라 정경련과 일본의 정경련이 미래 기금을 또 마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보상 등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하튼 일본 측 입장은 이래요. 어떻게 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우리가 사과를 하냐. 예.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측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번 늘상 사과하면 너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대국입니다. 예. 옛날처럼 피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열세적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이제 생존자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적에 이제 이것은 고리를 끊고 미래 세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래서 이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미래 청년 기금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미래 청년 기금이 오히려 저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거냐, 저걸 왜 뜬금없이 저걸 했느냐라는 또 비판이 네.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문희상 전 의장께서 대안으로 네. 제시한 게 우리 한국 기업과 일본의 전범 기업, 가해 기업에서 같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도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거부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 1965년 청구권 협약으로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증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일 간에 미래 청년 기금을 왜 조성을 합니까? 그것도 정경련하고 경단련이라는 네. 그 경제인 단체가 네. 그것이랑 우리 이거 강제징용 이 피해 보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이것을 뭔가 덮기 위해서 하나 그냥 그러니까 사과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그냥 양국 간의 그 경제인 단체들이 기금 출연해가지고 그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 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께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 정신을 팔지 마라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전제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안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먼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일본한테 읍수하는 꼴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돈으로 이렇게 보상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일 간의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분명히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지금 정부가 지금 어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이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거죠. 네.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부도 당시 김대중 오부치 정권에서 말했던 그 통절한 그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네.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후로 아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럴 때 이제 보다 진전된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법안을 발표를 했고요. 일본이 어떤 성의 있는 호응을 어떤 호응을 보여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후에는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내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좀 볼 텐데 투표율이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죠. 네, 비대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공했다. 기분 너무 좋고요. 특히 이제 전당원 100% 네. 포결 방식이 우리 당원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몇 %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 다 합치면 50%는 분명히 넘을 예. 것 같고 거의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 뽑을 때만큼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47.5%라는 게 사실 그 전체 당원 숫자도 굉장히 늘었는데 저 정도 비율이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40만이 넘는 그게 상당한 거죠. 지금 민주당 당원 20만이 120만이라고 하셨어요. 120만? 그렇게 많아요? 저 몰랐어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하루에 5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양당이 예. 좋은 징조예요. 예. 이거는 책임 정치할 수 있게.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뽑을 때하고 그 대통령 경선했을 때 ARS 투표율이 9.2, 9.4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47% 정도 나와 있으니까 예. 이틀 동안 ARS 하면은 합치면 56, 7%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그 4명의 후보들도 각자 자기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던데 이제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된 거죠.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룰 바꾸는 것부터 해서 해임시키고 연판장 돌려서 유력 후보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나 당무 개입과 관련된 비판들. 그리고 최근 이제 경선이 진행되면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 투기 문제.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 단톡방에서 선거운동했다는 이런 문제들이 또 최근에 불거지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돼서는 당이 정말 안 되겠다, 총선에서 필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께서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측에서의 이제 해석인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에 비교하면서 아주 세게 정말 그쪽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도를 넘은 그런 이제 센 기자회견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2차 결선 투표 가면 안 되겠구나. 1차에서 김기현 후보를 몰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당원들이 다 결집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김기현 후보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결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사실 그 전에도 김기현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50% 넘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해석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에서는 그 유력 윤심이 작용한 김기현 후보가 좀 더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네.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50%를 일체에 넘기에는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2등을 누가 할 것인지가 대단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네. 저는 2등을 누가 하든 간에 네. 그 2등이 정말 그 유의미한 득표율을 해서 2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득표율이 높은 2등. 예. 뭐 한 30% 정도? 그 1등과의 그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상태에서 2등을 해야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3, 4등의 표가 2등할 후보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1등한테 나눠서 갈 거기 때문에 네. 득표율을 최소화시켜 놓으면 그 이제 역전이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냥 그 1등 했던 분이 그냥 결선에서도 1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투표율이 높다는 게 조직력 때문에 높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조직표를 벗어난 표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오늘 아침 저희가 비대위 회의하기 전 멤버들끼리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이 조직표냐 또는 바람표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수는 조직표일 거다 이쪽으로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대통령 리더십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뽑히실 때 70% 훨씬 넘기셨죠.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뭐 그것보다 못하면 또 그만큼 당내 민주화가 된 거니까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진행이 됐던 게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흥행도 없었고 뭐 언론 보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몇 개월 뒤면 또 국민의힘 얘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좀 전에 그 우리 앵커분의 지적을 잘 새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저 정도면 80% 넘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다자고대에서 50% 넘긴 것도 거의 없이 나오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요. 우리 저희 민주당도 거기에서 뭐 자유롭지 못한데 당내가 되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윤심에 반하면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당협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좀 납작 엎드리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천 그 절차로 들어가고, 내 자리가 2억밖에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분명히 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리는 얘기로 하면 50명, 60명 뭐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는 분명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 거거든요. 그럼 현직 의원일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민주당보다 훨씬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유력한 그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저희 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심한 지금 부동산 땅 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혼란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저희가 뭐 완벽하게 뭐 검사처럼 뭐 조사한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은 민주당의 이 양이원영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후보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의원께서 그 땅이 640억이라고 하는데 64억이라도 좀 민주당에서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그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누구라고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엄석대와 그의 측근 세력들 이래서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건 이재명 대표와 그 정청래 수석 그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교 폭력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반란표 던진 사람들은 공천권을 두고 거래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또 그 정성호 의원 것은 차라리 나가달라,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래서 뭐 또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 의원님은 뭐 30여 명 스스로를 다 드러내고 공개 토론하자 뭐 이렇게까지 막 하셨는데 저는 뭐 저희 당은 바로 봉합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유심히 지금은 찍어 누르는 게 되지만 이제 끝나면 공천 연관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 엄석대가 이재명 대표다라고 그런 식의 인식을 계속 가지고 당 운영하시면은 처음에 갇히실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국민이 엄석대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딱 들으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논쟁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고요. 20%대 조사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서 좀 의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이 좀 사실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이제 그거를 잘 정비해 나가야 될 숙제가 이제 당에 이제 주어진 것인데 뭐 당내에서의 그 의견들은 뭐 저희 민주당의 전통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당을 단결해서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지금 싸우자라는 거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시기나 방법 면에서의 기자회견은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아쉬운 측면이 있고 오늘 이제 갤럽 조사가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28일부터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부터 2일까지 한 것인데 오늘 나온 또 여론조사는 국민의힘과 이제 우리 민주당이 거의 똑같거나 이렇게 나온 또 여론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시죠. 36.9대 37이더라고요. 거의 동률 비슷하게 나왔는데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연히 이제 뭐 다들 동의하시는 거지만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조 당시에 27일 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탈 현상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고 이탈한 측면도 있고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설문 조항에 그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 표집을 보니까 보수층 표집이 그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진보층보다는 한 90명도 더 많이 표집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기는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이 빨리 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해서 지지율 저게 우리가 그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오늘 지지율은 그렇게 나왔지만 더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내부의 이런 그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민생 정당과 선명 야당의 모습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용은 깊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강성당원들의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원래 이제 지난 경선 때 이게 수박이라는 표현 등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쓰다가 공개적으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낙연 후보 측을 빗대서 먼저 쓰신 발언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막 분란이 시끄러워지니까 자제해라. 아니면 진작 자제하라고 하시죠. 저희 당도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성들이세요. 근데 저희는 안 끌려다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엄청나게 끌려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아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썼다 버렸다를 반복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민생 정당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아니 꼭 범죄 피의자이시고 재판을 왔다 갔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 이 민생 정당을 이끄셔야 되는 건지 아니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끄시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니까 그냥 당당하게 재판 받으시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저희 당 지지율보다 높아질지도 몰라요. 예. 네. 그럼 저도 대표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서 44.3%고요. 예. 민주당은 3.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어떤 지지율 어떤 거 말씀하시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리얼미터가 아니라요.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뉴스원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에 조사 의뢰한 게 오늘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36.9대 37%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강성 지지층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에 비유해서 좀 비판하는 뭐 포스터를 만들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균열을 바라는 쪽에서 만들었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당원들이 많이 분노하시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는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뭐 또 특검이라든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당일 다시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그 이제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선의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영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습니다. 김영두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정정미 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김 대법원장이 두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최종 임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날씨에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답게 올해 들어 가장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6도, 강릉은 무려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와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산불도 비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한 주간 날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